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환입니다. 르네 희망 포럼 61강. 예. 제가 올해 딱 만으로 61세가 되는데, 예, 어떻게 절묘하게 또 이렇게 숫자를 맞춘 것 같네요. 예. 교양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훈민정음 이야기.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뭐 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뭔가 할 때는 늘 좀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 또 두근거림 속에는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실지, 예.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지, 뭐 그런 거죠, 사는 게. 예. 그렇게, 뭔가 좀 두근거리고 또 뭐 기대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수원에 이사 온 지 또 3년째가 됩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 희망 프로그램에 언제 불러주나 했는데 잘 안 불러줘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디어 제가 이렇게 희망 포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젊었을 때는 뭐 방송에서 활동을 했죠.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그리고 한때는 좀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TV 가이드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 또 표지 모델로 제가 등장을 했죠. 대개 이제 표지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남자들은 잘 싫지는 않는데, 예. 아무튼 그때, 제가 좀 제법 잘 나갔다. 뭐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예.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예. 뭐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사실은 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잘 나갈 땐 말이죠. 그 일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당대 미녀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 그리고 박미선 씨, 또 탤런트 유선 씨,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최시라 씨가 아니고, 신혜라 씨. 예. 이름이 헷갈려요. 예. 신혜라 씨하고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그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뭐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에서 과연 그 한국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는 말이죠. 곤혹, 고역, 곤욕. 예. 그래서, 그때 참 고역이었어. 또는 뭐, 곤욕스러웠다. 뭐,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확히 맞게 쓰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예. 이 곤혹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당황스럽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고역! 그럼 이제 아주 뭐, 좀 힘든 일, 뭐 고생스러운 일, 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욕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모욕적이었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을 뻗어야 되겠구나. 반팔 시원하죠? 예. 날이 벌써 뜨겁습니다. 되게 반팔 입었네. 아주 시원해. 이렇게들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반팔이 아니고 반소매입니다. 소매가 반만 있는 거죠. 예. 반팔은 뭐냐 그러면 짐작하시겠죠? 팔이 반만 있는 걸 반팔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은 참 이게 언어 생활이라는 게 묘하게 또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뭐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그 한글 역사, 우리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방송에서 좀 멀어져 있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어쩌다 어른이라든가 또 뭐 최강 1교시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 좀 출연을 했었습니다. EBS 초대석에도 나갔었군요. 그리고 동치미에도 나가서 잠깐 뭐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기는 이제 행궁동 예, 그 북카페를 조그맣게 저희 아내가 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때때로 알바를 뛰고 있죠. 예. 나이석 세나터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칠곡 할매 글꼴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또 이 칠곡 할매 글꼴을 알리기 위해서 뭐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칠곡 할매 글꼴은 이제 할머니들께서 만드신 글꼴인데 지금은 이제 아래 한글 또 MS 워드 이런 데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그냥 내려서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양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훈민정음 이야기. 과연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뭐 여러분이 또 판단을 하시면 될 텐데 모든 얘기를 다 뭐 준비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정도를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모아봤는데 이 문자는 문명의 기초다. 뭐 이것은 뭐 뭐라 그럴까요?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할 때 다 그런 그 문명지대에서는 이 고인류들이 이 문자를 사용했다.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문명을 일구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죠. 예. 못 읽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 또 아랍인의 민용 문자, 그리스 문자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이제 새겨져 있고 그 내용은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 이제 공독을 기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아주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명인들의 상징, 바로 문자 사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죠. 동아시아에서는 역시 이제 중국이 이런 그 문자를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 문명인이다. 뭐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나라 시기 갑골문.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뭐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냐? 바로 이런 그 증거. 앞서 이제 로제타 스톤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갑골에 새긴 문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인류가 뭐 다양한 글자를 쓰고 있는데 뭐 한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는 요건 뭐 이제 일본 가나 문자, 요 밑에 이제 아랍 문자죠. 그리고 뭐 로마자로도 하고 이제 뭐 또 뭐 영어 알파벳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히 또 우리 한글이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글자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자마다 이제 뭐 조금씩 특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한글 이것은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 독창적인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한자도 뭐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모습 이것을 이제 글자로 옮기는 그래서 이제 태양을 일자로 쓰고 이 불꽃을 보고 이제 이 활자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뭐 나중에는 뭐 지사라든가 회의라든가 또는 뭐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써서 계속해서 문자를 추가해 나가는데 그 한자는 뭐 이런 그 뜻글자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이제 한자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일단 글자 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획이 복잡해요.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풀을 청자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왼쪽에 뭐 삼수변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요건 이제 맑을 청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아주 복잡해 보이죠. 예. 요건 이제 듣는다. 예, 들을 청자.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집 엄자를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건물, 이런 걸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시청이라든가 구청, 이런 관청들을 뜻할 때 이제 이 청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청자는 바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말을 듣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게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참 한자는 뭐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참, 학습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뭐 평생 공부해도 자신들의 글자를 다 알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훈민정음은 15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도 뭔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충동은 아주 강했을 텐데,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자를 빌려서 뭔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기록하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전승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뭐 더러는 뭐 가림토나 뭐 신지 문자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뭐 증거가 없어요. 각골문도 없고 로제타 스톤도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말을 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 밝은 달이라는 이 우리말을 한자로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갖다 적는 거, 또 하나는 뜻이 통하는 한자를 갖다 적는 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먼저 말씀드리죠. 명월, 이건 이제 중국어에도 있는 한자 단어입니다. 밝은 달이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는 뭐냐? 소리가 비슷한, 뜻은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갖다 적은 겁니다. 예, 뭐 중학교 때 한자 학습을 하신 분들은 뭐 밝은 달, 그렇구나. 예, 뭐 오른쪽도 밝은 달,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증거들이 우리 역사서에 남아 있죠. 가야 여기 이제 그냥 그 소리가 같은 그런 한자를 차에서 쓴 거, 서라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외래어 이것을 표기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초콜릿 뭐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달콤한 뭐 그런 과자인데 이것을 적을 때 이렇게 교자, 극자, 력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글자의 의미를 안다 해도 뭐 초콜릿하고는 뭐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럼 이건 뭐냐? 그냥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뜻이 통하는 글자를 갖다 쓰는 거. 이제 붉은에는 이제 이게 이제 신라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한자로 바꾼 것이 이제 혁거세. 뜻은 뭐 이제 밝은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핫도그, 애들이 이제 핫도그 좋아하죠. 예. 그래서 핫도그를 그냥 써요. 이제 물론 이제 한글로 쓰죠. 영어로도 뭐 이렇게 쓰지만은 뭐 한글로 그냥 핫도그 이렇게 이제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는데 제가 아까 사전을 잠깐 찾아봤는데요. 여기 있다. 예, 요건데요, 바로. 이게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热狗，热狗， 전혀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르지만은 이게 이제 뜻이 통한다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뜨겁다 할 때 그 열자하고 개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뜨거운 개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핫도그에 대응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가구 가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커커컬러 뭐 이런 정도로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말을 이제 적기 시작했다. 뭔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임신서기석이라고요. 아주 그 우리 문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중요한 유물입니다. 1934년에 발견이 됐고, 여기 이제 그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전부 한자로 새긴 거죠. 임신년에 두 사람이 충돌을 행할 것을 맹세한 글입니다. 뭐 시기는 뭐 552년이나 또는 이제 612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죠.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세하여 적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쭉 적혀 있으면 이게 한문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서기석에 적혀 있는 것은 여기 왼쪽에 파란 글씨 금자 3년 이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한문이라면 금자가 아니고 자금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과 이제 중국어의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중국어는 워 아이니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의 어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충도 집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어라면 집지 충도 이런 순서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이제 한자로 적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우리 한반도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신라니까 이 화랑 두 청년이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자를 공부해가지고 이런 그 맹세를 기록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말로 썼다. 그러면 한문 실력이 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문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문을 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말이 편해서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알 수 없죠. 그분들이 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자를 갖고 이렇게 적는데 근데 저렇게 적어도 뭔가 좀 성이 안 차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어에도 뭐 조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거의 안 쓰죠. 그런데 우리말은 이 조사가 특징입니다. 토시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에 는 뭐 이런 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을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붙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 이 경주 남산 신성비를 보면은 여기 이제 남산 신성 작절 이렇게 돼 있는데 남산 신성을 지을 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음 줄에 보면 여법 그리고 이가 적혀 있어요. 요 이가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볼 때는 필요 없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를 썼냐면 바로 우리말의 토시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까지 이제 친절하게 표기를 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표기법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향가 이런 건 또 이제 향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비슷한 뭐 이런 그 방식의 표기가 되겠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석독 구결 가운데 이제 자토 이제 구결인데요. 자토 석독 구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원서를 읽을 때 고수들은 그냥 읽죠.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고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해석하기 어렵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 한문을 읽을 때 바로 그런 문제. 고수들은 바로 읽어요. 워낙 이제 공부를 오래 했고 한문에 능통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토구결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본문 옆에 지금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저거 칠자 같기도 하고 또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은 읽는 순서를 알려주는 기호고 왼쪽에 이렇게 글자 조그만 글자들은 바로 우리말의 토시를 적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수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좀 하수들이 이것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이것만 봐도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더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각필이라 그러죠. 그 대나무 같은 거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날카로운 끝부분 이걸로 이제
그 한지가 약간 도톰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르면은 이제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현자를 보시면은 그 약간 누른 그 표시가 있어요.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장경준 교수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분이 이제 바로 이 구결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분한테 조금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건데요. 요건 이제 점토 구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필로 점을 찍거나 뭐 이렇게 줄을 긋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네모난 자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네모가 있죠. 요게 이제 글자입니다. 한 글자가 되게 방향으로 생겼죠. 그래서 그 글자 안쪽에도 점을 찍거나 표시를 할 수 있고, 바깥쪽에도 점을 찍거나 표시를 하는데, 이게 대략 한 30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의 단점 같은 경우, 저것은 이제 묘로 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사양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점이 두 개 찍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심여 이렇게 읽는다. 그리고 역사양 내려오는 이런 방향으로 점을 두 개 찍으면 시다.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걸 왜 사실은 제가 뭐 이걸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그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30군데 위치 다 기억하시고 각각의 의미를 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기억해야만 사실은 이제 그 한문책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 한자가 들어온 것은 뭐 아주 오래 전이겠죠. 뭐 고조선 때 이미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사군 때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보급되면서 이제 삼국시대에는 다양한 이제 뭐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때는 이제 구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쨌든 그 한자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문제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서 이게 천년 난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아주 그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내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훈민정음은 이제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창제를 했다. 그러면 세종은 임금이고 집현전 학사들이 같이 창제했다. 그럼 창제한 사람들은 집현전 학사들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한 결과 그게 아니고 이 훈민정음은 이제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 지금은 이제 국어학계도 그렇고 역사학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이 만든 이 훈민정음에 대한 첫 번째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은 바로 이제 세종실록 25년, 그러니까 1443년 12월 30일의 기사입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그러니까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7자를 지었는데 이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종이 글자를 만들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고 있다라든가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벼랑간 만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세종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혼자 비밀리에 언문을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현전 학사들이 그 훈민정음에 이제 관여하는 관여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종 26년,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만들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 처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집현전 교리 최양 뭐 이렇게 쭉 해서 강의한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해를 번역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종이 만든 언문을 갖고 이제 당신들이 이걸 갖고 운해를 번역하시오, 이렇게 명을 한 거죠. 그리고 동군과 진양대군, 안평대군에게 이 일을 관장하게 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세종이 만든 이후에 집현전 학사들과 아들들이 이제 이 언문을 갖고 뭔가 할 때 이렇게 이제 관여하게 되고 이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한 7명이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를 올리는데 요게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요게 2월 16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서 이제 12월 30일 기사에서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세종이 내가 그동안에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할 때는 이게 말로만 발표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그 초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고는 자신이 만든 글자를 소개하고 그 글자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비로소 이제 이 신하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2달 후에 바로 이런 반대 상소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일부 학사들이 이 문자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을 하고,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이 업문을 갖고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리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셔도 우리 주위에 그 발명가들 있지 않습니까? 발명가들은 뭔가를 만들고 이걸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죠.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도 만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실제 쓰게끔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건데, 그 기록이 바로 이 반대 상소문에 나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대신들과 의논을 하지 않았다 전혀. 갑자기 210여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여하여 공장 수십인을 모아 각본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이배들한테, 아전들한테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글자를 알아야 쓸 테니까 가르치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각본을 한다. 인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반대 상소를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한 이유는 그 상소문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4대 모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언문이라는 게 학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학, 성리학, 이것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 없는 글자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신들과 정사라는 걸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임금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나라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이 언문을 쓰게 되면 이제 이 한자, 진서 이건 공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꿰뚫어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세종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반대를 그냥 돌파하고, 정면 돌파하고, 이 반대한 사람들 좀 벌 좀 주고, 근데 뭐 이렇게 세게 주진 않았습니다. 벌 좀 주고, 이제, 이 훈민정음 반포, 이걸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훈민정음을 세상에 공표할, 뭐 이런 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고 이것을 이제 뭔가 뭐 조금 이렇게 뭐 부족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보완 이런 걸 해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완성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공표를 한다. 반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반포했던 그 훈민정음은 사실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언해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459년 이때 나온 월인속보인데 요 앞에 이제 요 언해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민정음을 언해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게 이제 세종실록에도 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한글이라는 게 참 뭔가 좀 과학적이고 이게 참 규칙적이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자 원리랄까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자를 모방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문창살 모방설까지도 있었죠. 예, 문창살을 보고 기역 니은 뭐 이런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훈민정음 이제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훈민정음이 1940년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발견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최초 발견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알고 사들인 분, 이분이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휘문고보를 나왔고 일본의 와스다 대학에 유학을 했고 그리고 23살 때 돈벼락을 맞은 분이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논 800만 평을 상속받았다고 하는데 상속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1년 수입이 32만 원 정도, 인건비 유지비를 제해도 순수입이 1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용을 다 제해도. 그런데 1930년대 요때 이제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쯤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기와집 150채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기와집 150채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제 이 간송 선생이 훌륭하신 게 뭐냐면, 이 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귀한 유산을 내가 뭔가 값지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런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국보 제68호인데 고려청자, 청자상감 운항문 내병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마에다라는 그 일본인 골동품상이 갖고 있었는데 찾아가서 사고 싶습니다. 해서 이걸 2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기와집 20채하고 바꾼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역시 이제 국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 영국인이고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던 분인데 존 게스비라는 분이 그 일본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미술품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고려 청자가 최고다 해서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수차례 조선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집한 게 한 22점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튼 이 귀국하게 되면서 이걸 몽땅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팔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간송 선생이 일본까지 날아가서
이것을 결국 삽니다. 아주 그 참 힘겨운 흥정 끝에. 그래서 20점을 40만 원 주고 샀다 그래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국보들을 다시 찾아왔던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간송 선생이 훈민정음도 이것도 사신 겁니다. 이건 이제 안동에서 발견이 됐고 이게 안동에서 훈민정음이 나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이제 10,000원에 사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자, 불상 이런 건 좀 비싸게 거래가 됐지만 책은 뭐 아무리 비싸도 첫 거래에서는 한 1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그냥 10,0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이제 보관을 해 오신 건데 이걸 이제 사자마자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폐간되기 직전에 이 훈민정음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그 제자 권리 이런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훈민정음, 그러니까 언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세종서문 예의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가 돼 있었던 거고 공개가 안 돼 있던 것이 바로 해례와 맨 뒤에 붙어 있는 정인지 서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례 여기에 이제 제자 권리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구구하게 뭐 뭘 모방했다 뭐 어디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음, 어금니소리, 기역은 이게 이제 뭐 상설, 근태, 후지, 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금니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발성기관 여기서 이 글자를 만들어냈다, 형상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내실 수 있겠어요? 아 이게 말이라는 건 이렇게 소리고 이 소리는 목 여기서 나는 거니까 아 그럼 요 목 여기의 모습을 갖고 글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하였다. 이렇게 해서 같은 소리의 성질을 가진 글자는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자음 5개를 만들고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그리고 거기 바로 이제 가획, 획을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하고 반치음하고 옛니음은 이제 요건 이제 뭐 이체자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놀라운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 바로 이제 우주의 어떤 운행 이런 것은 음양의 순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오행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행은 이제 음양의 순환을 더 잘게 쪼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기본 자음 5개 이것이 각각의 소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오행의 어떤 그 이치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만든 것이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목청 소리가 있는데 발음기관의 성질은 깊고 윤택하다. 발음의 성질은 허하고 통한다. 이것이 이제 오행의 물의 성질에 해당하는 거다. 또 우리가 이제 국악을 얘기할 때 궁상각치호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오음의 우에 해당하는 거고 계절을 얘기할 때는 바로 겨울이다. 방위는 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동양 철학,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이면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바로 그 당시에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바로 하늘의 모습, 그리고 땅의 모습,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주는 바로 요 삼재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결합함으로 해서 이렇게 아야, 뭐 어여, 오요, 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만든 건데, 요걸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오요를 보시면은 이게 아마 이제 국어 시간에 뭐 양성모음, 음성모음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게 양성모음이죠. 근데 이 오자를 보시면 이게 땅 위에 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점을 찍는 거거든요. 해가 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획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땅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성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 그리고 이제 또 음소 문자, 그러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까지 쪼개지는 뭐 그런 문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음절 문자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음절 단위로 우리가 지금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 이렇게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음소 각각의 음소로 쪼개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글자인 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액의 원리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같은 소리의 성질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제 자질 문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가나 문자하고 비교하면 이제 가나 문자는 이제 음절 문자고요. 이게 음소 문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가 그냥 카키쿠케코, 일본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절 문자고 이거 쪼갤 수가 없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모 한 모음인 그런 음절 문자인데, 요 음절 문자, 가나 문자, 그리고 또 일본어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어는 이게 뭐라 그럴까, 항상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죠, 모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글을 갖고 영어 모닝을 적으면 모닝 이렇게 비슷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일본 글자, 이 가나 문자를 갖고 적으면 모닝에서 못 끝나고 이 구까지 가야 됩니다.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제 일본의 가나 문자를 사용할 때, 일본어를 할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래어를 표기한다든가 또 외국어를 학습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하고 이제 비교하면, 알파벳도 이제 음소 문자죠.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벳은 문제가 이게 A라는 모음인데 이게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F를 할 때는 에 소리가 나고, father 할 때는 아 소리가 나고, 또 about 할 때는 어 소리가 나고, 또 C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음인데 케이크 할 때는 이제 크지 않습니까? 케. 그런데 이게 circle 할 때는 스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는 그 사전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어디서나 디귿 소리를 냅니다. 더, 돌, 두부 할 때 두, 자두 할 때 두, 태권도 할 때 도, 항상 드 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참 명쾌한 글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이 한글에 대해서 참 세계 여러 학자들이 아주 격찬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예.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다. 예. 여러분 이제 명품 좋아하시죠? 예. 바로 한글이 명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명품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휴대전화, 이 문자 입력이 굉장히 쉽죠. 예.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문자 입력하는 거 한번 보시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쉽다. 간편하게 문자를 입력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자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알파벳, 이것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YOU.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판은 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좀 습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걸 칠 때
Y, O, U 이렇게 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한글로 이제 너를 친다. 그러면 너 이렇게 손이 못 따라가. 예. 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교대로 쓰니까 이게 자모의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판을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의 자모라는 거는 영어 알파벳을 위해 마련된 이런 그 컴퓨터 자판에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 이렇게 참 글자 어떤 기능으로 봤을 때 배우기 쉽고 참 편리하고 뭐 배우기 쉽다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 28자였습니다만은 지금 24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뭐 결합하는 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런 글자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훈민정음이란 글자의 어떤 그 의미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종 어제 서문이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원래 이제 문자는 그 특수층, 지배계층, 또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죠. 사실 뭐 고대 이 문명을 일으킨 지역에서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만은 몇 사람이나 그 문자를 사용했겠습니까? 극소수가 그 문자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장사해서 돈 벌고 그리고 지식인이 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바로 한자가 바로 그런 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의 전유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세종도 바로 전 근대의 인물인데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이게 나눠 먹을 일이 아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나눠야 된다. 이런 나눠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백성. 백성들이 바로 이 글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 글자로 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이게 이제 태생적으로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의 원리, 또 평등의 가치,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다. 그리고 바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물론 너무 천천히 달라졌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세종은 참 놀라운 분이다.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부터는 이제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훈민정음 이야기.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뭐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문, 여기 이제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이달의 친히 언문. 그런데 이제 언문이라는 말을 이거는 이제 이 훈민정음, 이걸 이제 깔보는 말이다. 이렇게들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최만리를 비롯한 이 사대부들, 성리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걸 업신여겼단 말이죠. 오랫동안. 지식인들은 훈민정음, 언문을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언문 갖고는 사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문은 여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깔보는 이런 어감이 담긴 건데 사실 처음에 세종실록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이거 처음부터 그런 깔보는 그런 어떤 감정을 담아서 쓴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금의 얼굴은 뭐 용환 이렇게 하듯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금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 존중해야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오히려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맨 밑에 이제 보면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백성을 가르치는 뭐 바른 소리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창제될 때부터 벌써 이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세종이 창제한 문자의 이름입니다. 문자의 이름.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뭐냐? 바로 문자 훈민정음의 해설서의 이름. 그러니까 그 책의 이름입니다. 책의 이름. 그래서 이것을 그냥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국보 70호고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한글은 유네스코 유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 한글이 유네스코 기록 세계 기록 유산이 아니고 이 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민정음이란 이 책이 세계 기록 유산이다.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모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뭐 이렇게 또 아야어요. 이렇게 자모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자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최세진이라는 그 역관이 지은 한자 학습서입니다. 이 한자 학습서의 이름이 훈몽자회예요. 여기에 바로 이제 이 자모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분홍색으로 테두리를 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기역자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기역 이렇게 써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언문자모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옮긴 건데 기역의 표기를 한자로 이렇게 기역 이렇게 했습니다. 기역. 그리고 이제 니은은 이렇게 니은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런데 디귿. 근데 이제 요게 보면은 우리가 기역을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의거든요. 은데 기읍이 아니고 역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읍 소리가 나는 한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까운 소리가 나는 역자를 갖다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관되게 으로 안 가고 이게 처음에 이게 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 지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두 표기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건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갖다 적고 어떤 건 뜻이 통하는 글자를 갖다 적는다 그랬죠. 바로 요것도 요게 이제 요런 소리가 나는 글자가 없으니까 끝말 요걸 갖다가 쓰고 동그라미를 쳐놨죠. 앞서 여기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요것은 뜻으로 읽어라. 그래서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옷도 마찬가지로 옷 의자를 쓰고 시옷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기역부터 이음까지 이렇게 이제 자모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소리가 그대로 글자의 이름이 되지 않았나. 아야 어여. 그리고 이제 요 맨 밑에 의 같은 경우에는 응자를 쓰고 요 우나 유는 지금도 이제 한자로 그냥 우유할 때 우, 소할 때 그 우죠. 뭐 유자 뭐 이렇게 쓰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응. 근데 요게 의가 없는 거죠, 의가. 그러니까 응자를 쓰고 불용 종성 마지막에 종성은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러면 최세진이 이 자모의 이름을 지었나 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 최초로 나온다고 해서 최세진이 장명을 했다. 꼭까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최세진이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글자 이름이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최세진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모의 이름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처음 등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글, 이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는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야. 이런 어떤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글을 좀 낮잡아 이르는 그런 글. 그런데 사실 수원이지 않습니까? 해경궁 홍씨의 한중로. 이게 순 한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 이 발전, 여기서 여성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정말 여성들에게는 이 훈민정음이 뭐라 그럴까요? 뭐 생명과 같은, 그런 보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성들은, 전근대 여성들은 이 교육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전근대 여성들이 과거도 안 받고, 과거도 안 보는데, 벼슬도 못 하는데,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공부하고 싶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론 이제, 가학으로 집에서, 우리 딸이 똑똑하네? 해서 가르쳐 준, 이런 경우들은 좀 있고, 혼자 독학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개 여성들은 사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한문을 쓴다는 거는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자신들의 하고 싶은 얘기나 생각, 지식 이런 걸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문 자료 가운데 참 유명한 자료인데 이 원희 엄마 편지라는 거죠. 그 100년 해로를 약속했는데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한국판 사랑과 영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편지입니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었나요? 함께 놓으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19금인데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옛날 양반들은 그냥 점잖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편지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절이라고도 많이 했죠. 훈민정음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한 글자를 이루기 때문에 또 반절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반절이란 말 거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또 한글 자모를 반절식으로 배열한 그런 글자판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반절표라고도 했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또 반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문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고종이죠. 근데 이분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무능한 임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또 최근엔 또 계몽군주다. 이런 여러 주장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한글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고, 창제되고 반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퍼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어쨌든 1894년에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삼대. 그러니까 언문을 국문으로 삼대도 아니고 바로 그냥 국문을 기본으로 삼대. 한문을 번역으로 붙이거나 국한문을 섞어 쓴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우리 국문이다. 그냥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갑오경장기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이 어떻게든 한번 이제 이 근대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던 그런 때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시대의 전환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글자, 이 국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한자 한문 갖고는 근대화가 안 되고, 그거 할 수 없고, 이 국문을 써야 우리가 근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두 해 뒤에 이 독립신문, 최초의 이제 국문신문이라고 얘기하는 독립신문인데, 뭐 전부 다 이제 한글로 돼 있고,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신문을 만일 국한문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볼 수가 없죠. 그것은 한자를 아는 지식인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그런 지식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바로 대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을 만든 거고, 전 국민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깨어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국문신문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때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은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는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라를 뺏겼죠. 주권을 상실했다. 주권을 상실하니까 그 직전까지는 국문이라 그랬거든요. 또 국어, 나랏말, 나라클.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이란 나라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조선 지역. 일본의 큐슈가 있는 것처럼 일본의 조선 지역. 그 당시에는 뭐 조선 반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조선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조선 사람들이 쓰는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어, 조선 글, 조선 문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국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탄생하게 됩니다. 주시경 선생이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런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국어죠. 그런데 1911년에 이 학회 이름이 배달 말글 모듬으로 바뀝니다. 배달 결례가 쓰는 말글. 그리고 모듬이라는 건 이제 회죠, 회, 모임. 그랬다가 이것이 다시 한번 1913년에 한글모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1년에 국어연구학회를 배달 말글 모듬으로 바꾼 것은 국어란 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달 말글 모듬으로 바꿨던 거고, 뭐 한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조선 업문회라고. 역시 이제 조선으로 바꾼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글모로 바뀌게 되는 건데, 요런 시기에 바로 요 한글이라는 이름이 이제 만들어졌던 겁니다. 1910년 6월에 이 보중 친목 회보, 보성학교의 회보인데, 여기에 이제 한나라 말, 요 주시경 선생이 쓴 글입니다. 글 제목이 한나라 말.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다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 네, 여기 보면 이제 한나라 말을 줄이면 한말이 되고 한나라 글을 줄이면 한글이 되고. 예, 물론 이제 한글 장명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국어학계에서는 어쨌든 주시경 선생이 장명을 하고, 그리고 이 글이 이제 이 이름이 한글이라는 이름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최원배 선생이 이 한글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죠. 한민족의 글, 한글은 오직 하나다. 그리고 큰 글이다. 우리가 이제 대전, 한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글이다. 그리고 바른 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글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고 좋은 이름인데 그 탄생 배경은 우리가 뭐랄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국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참 이 진흙 속에서 이 연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나타난 말이다. 이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양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훈민정음 이야기. 뭐 오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뭐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네요. 예. 각별히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한글, 또 우리말 이런 의미와 가치를 좀 잊지 마시고 좀 더 살뜰하게 아끼고 가꾸는 그런 마음을 좀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참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한글을 사용하면서 한글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고, 우리가 훈민정음이 없었으면은 여전히 한자 문화권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일 텐데, 이 한글로 인해서 우리 한글 문화권의 어떤 그 종주국이라는 그런 어떤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봤을 때 참 한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말 좀 잘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제가 지금 한글 문화연대 공동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한글 운동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